원가 분석의 실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방안에 대해서 방향성을 한번 좀 정리를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원가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원가 구성 요소별로 직접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보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가 구성 요소별 계산과 관련해서는 가장 비중이 크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재료비와 더불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계산 방법, 또 사례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기업이 가지고 안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먼저 해보죠. 우리 기업이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이 원가와 관련되어져서 어떤 현실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지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대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이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고, 또 관련된 물가 상승이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관련 재료들의 비용이 날로 높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노사 문제가 매우 불안정한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사회 불안 등으로 인해서 노동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금리 및 주가의 안정성이 자꾸만 낮아지는 그런 환경이죠. 세계적인 어떤 그런 불황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또 우리 기업만 겪고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금리나 주가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우리 원화에 대한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그만큼 우리는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외적인 문제로 우리가 좀 눈길을 돌려보면요, 선진국들의 무역 각축 및 무역 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문제, 그리고 후진국이나 또 개발도상국들의 저가 공세, 가격 공세에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 도입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또 유가의 불안정, 또 환율의 지속적인 등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가격 경쟁력이, 또 수출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날로 낮아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대내적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직면되어 있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국내적인 그런 환경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숙제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이런 제품을, 업종을 변경을 해야 되는지,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한 제품으로 변경이 가능한 건지, 또 지금 우리 기술보다도 좀 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저임금 국가로 생산 거점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지, 지속적인
원가 절감 활동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제품의 판매 단가를 지금보다도 더 높여야 되는 것인지, 많은 대안들과 관련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대안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은 것이죠. 이 같은 방법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만 하면은, 또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런 변화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또한 쉬운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변화를 시도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느냐, 그런 문제도 또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를 하고, 또 제품의 과감한 그런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수립을 하고 노력하는 것만이 이러한 난제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이제 원가 분석이 개념이 접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원가 절감을 과감하게 시행하려고 그러면은 현재 원가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방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가 분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원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 수치를 분석을 통해서 경영 활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첫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히 원가 분석을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봄으로 인해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겠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원가 관리나 원가 절감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방향성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는 원가 노력을, 절감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원가 분석을 수치적으로 우리가 실행해 보면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원가 관리를 시행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원가 관리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원가 분석은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앞에서 우리가 원가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재료비, 노무비, 인건비가 되겠죠. 경비,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재료비였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노무비, 인건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단원에서 원가 분석과 관련된 실무 사례 연구를 할 때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실제 우리가 실예를 가지고 원가를 직접 계산해보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 분석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원가 분석에 있어서 원가 계산은, 재료비의 원가 계산은 사용량 곱하기 예상 단가였습니다. 사용량을
단위당 가격을 곱해주는 게 바로 재료비 계산 방법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려고 하면 사용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는데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100%다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스크랩의 비용을 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용하고 남은 잔량의 비용을 빼주는 게 바로 기본 표준 계산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표준 사용량 곱하기 예정 단가에다가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차감해주는, 그렇게 해야만 정확한 사용량을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스크랩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스크랩의 비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재료비의 절대적인 금액은 사용량 금액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때 이 스크랩의 비용을 얼마나 정확히 또 효과적으로 또는 최소로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료비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재료의 사용량은 출고 기준과 소비 기준으로 구분해서 봐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재료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예정 가격 또 실제 가격,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정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예정 원가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실제 원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정 원가법은 어느 기간 동안의 구입 단가를 예상을 하고 예정 단가를 미리 설정을 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출고되는 모든 재료는 우리가 예정 단가로 설정한 그 단가로 계산하고 기말에 실제 단가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쓰는 게 바로 우리가 예정 원가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가를 산출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제 원가법을 쓰면은 최종적으로 종료가 된 시점에서 모든 정확한 데이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았을 때 바로 이 예정원가법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평균 단가, 그동안의 일정 기간 동안에 실적지를 가지고 평균 예상 단가를 구입을 해놓고 그 예정 단가를 바탕으로 해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고 기말에 실제 가격이 계산이 되면 그 차이를 조정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예정 원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원가법은 실제 우리가 발생되는 시점의 단가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원가법은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또 월총평균법,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재고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구입 시기가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출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구입 단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염두에 두고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선입선출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구입 시기가 빠른 것부터 새로운 것부터 출고하는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단가를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법은 출고 시점의 재고 평균 단가로 출고 단가를 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월총평균법은 그 기간 동안에 총 평균 단가를 출고 단가로
산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입 시기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를 시키면서 거기에 맞게 단가를 조정할 것인지, 또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것부터 출고해서 사용하면서 실제적인 단가를 적용하든지, 아니면은 출고 시점 기간 동안에 재고의 평균 단가를 계산을 해서 그 평균 단가를 출고 단가로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의 총 평균 단가를 출고 단가로 적용하는 이런 방법이 우리가 실제 원가법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재료비를 실제 계산을 하도록 예를 좀 만들었습니다. 예제를 좀 보시면요. 자, 식재료비의 비율을 우리가 산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 매출액 중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되는가,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매출에서 식재료비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재료비 비율을 산출하려고 하면 총 매출액에서 식재료비를 나눈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실까요? 일일 총 매출액이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식재료비가 120만 원일 때 식재료비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럼 식재료비 120만 원을 전체 매출액 400만 원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를 내면은 실제 매출액 중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식재료비 계산 중에서 식재료비 재고 회전율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식재료비 재고 회전율의 개념은 실제 우리가 재고는 현금으로 볼 수가 있죠. 그 재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는 곧 현금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재고를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즉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현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를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재고를 보유하기 위한 현금을 묶여있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재고 회전율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식재료비 재고 회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시로 계산을 해봐야 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원가 관리를 하는 시점에 적정 재고 회전율을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고 회전율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금이 재고 자산으로 묶여 있는 정도를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재고는 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이 얼마나 많은 재고 자산이 보관되어지고 있느냐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재고 자산 관련된 현금이 얼마나 묶여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고 자산 회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기 식재료 총액을 평균 재고 금액으로 나눠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평균 재고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재고 플러스 기말 재고 나누기 2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 회전율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 재고 회전율의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장 비용이라든지 또는 사무 비용, 저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무적인 업무들이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 재료에 대한 통제, 관리 감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저장 비용이나 사무 비용이나 통제 비용을 줄이는 게 우리가 재고 회전율을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비용들이 불필요한 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비탕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요. 갈비탕의 제품의 판매 단가는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거기에 식재료비가 약 4,000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식재료 비용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40% 정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재고 회전율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갈비탕과 관련된 재고 회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정리를 해보면 실제 우리 식당에서 재고 회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해 보려고 하면은 보시는 예제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5월 한 달 동안에 총 식재료비가 8,000원이고 기말 재고 남은 금액이 22,000원이었을 때 5월 한 달 동안의 식재료 재고 회전율은 얼마나 되느냐를 우리가 계산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한 달 식재료가 8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남아있는 재고, 즉 2월 된 재고가 되겠죠. 18,000원 정도가 4월 달에 넘어온 재고입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쭉 구입해서 사용하고 5월 말에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22,000원 정도의 재고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균 재고가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고 회전율은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공식이,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평균 재고가액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요. 평균 재고가액은 기초 재고가액에 플러스 기말 재고가액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래서 기초 재고가격이 18,000원이었고 기말 재고가격이 2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은 4만 원이 되죠. 이거를 나누기 2로 하면은 자 평균 재고가액은 2만 원 정도가 평균 재고가액으로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고 회전율을 보려고 하면은 결국은 식재료 총액에다가 평균 재고가액을 나누면 되니까 식재료 총액의 8만 원을 평균 재고가 우리가 계산했던 평균 재고가 2만 원 나누면은 실제로 재고 회전율은 4회전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재료비 분석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제품에서 재료비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재료비의 퍼센트를 계산을 해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들이 얼마나 회전율을 보이고 있는지, 즉 다시 말씀드려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식재료를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보기 위해서 재고 회전율을 계산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직접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접 인건비라는 개념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실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직접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접 농부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작업 시간에다가 임률을 곱하는 이런 계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작업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 계산을 위해서는 작업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한 개를 만드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파악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스톱워치법, 우리가 스톱워치를 가지고 실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시간을 재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평균을 내면은 바로 평균 작업 시간을 우리가 산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워크 샘플링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되는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 샘플을 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샘플을 대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조사를 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실적 자료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작업 일지가 계속 작성된다라고 가정하면은 그동안에 작성됐던 작업 일지를 가지고 실제 생산하는데 작업 시간이, 작업의 인원이나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준비 시간과 더불어서 작업 시간, 즉 가공 시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단위 가공, 즉 어떤 특정 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그런 가공 그런 방법에 있어서 작업 시간을 측정할 때는 준비 시간 플러스 정미 작업 시간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로트 단위로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보다는 어떤 한 단위를 계산할 때는 준비 시간을 가공 수량으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개당 정리 작업 시간을 계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작업 시간을 측정하면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임률에 대한 개념인데요. 임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임금의 총액을 기간 동안의 총 작업 시간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임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당 임금이 되겠죠. 그래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작업 시간으로 나누면 바로 임률이 계산될 수 있겠고, 여기서 계산한 임률을 표준 작업 시간과 표준 작업 시간에 곱하면은 노무비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건비를 한번 계산을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인건비 비율을 먼저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 비율을 계산할 때는 전체 매출액에서 지급한 인건비 비율을 나눠서 퍼센트로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정규직 환산 인원, 즉 풀타임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환산 인원은 총 노동시간을 필요 기간 동안에 정규직 법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면은 바로 정규직 환산 인원이 인건비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실까요? 한 주 동안의 총 노동시간이 600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당 정규직의 법정 근로시간은 우리가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총 근로시간 60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으로 나누면은 실제 필요한 인원은 실질적으로 계산상으로 필요한 인원은 15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력에 대한 적정한 인원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만족도도 높이고 품질의 수준도 높이고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이러한 적정 인원 관리를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현상들은 바로 이런 인력의 잦은 이직이나 또 결근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았을 때 이 15명의 적정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을 할 것인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간 근무일수가 25일입니다. 한 25일입니다.
그리고 총 풀타임 인원이 지금 30명의 인력을 우리가 정규 직원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 해보니까 평균 약 15회 정도 직원들의 결근 횟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회사의 우리 구성원들의 결근율은 몇 %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결근율은 일정 기간 동안 총 근무수를 풀타임의 노동 일수를 곱해서 그 나온 수치를 가지고 결근수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총 우리가 결근 횟수가 15회라고 그랬습니다. 15회. 그다음 우리가 총 풀타임 인력 30명이 25일간 근무를 했죠. 노동일 근무를. 그러면은 30명이 25일간 근무한 횟수로 나누게 되면은 결국 지금 우리 구성원들의 결근율이 약 2%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고, 이 결근율이 결과적으로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또 직무 만족 수준의 평가, 또 여러 가지 비용들과 관련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인건비 분석과 관련해서 이직률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률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직된 인원을 평균 종업원 수로 나누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평균 종업원 수가 6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이직한 인원이 그동안에 5명 정도가 이직을 했다고 하면은 실제 이직률은 15% 정도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원가 분석 실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더불어서 원가 분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요 재료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해보았던 것입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기업들은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이중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대내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임금 인상, 또 물가 상승, 또 불안한 노사 문제, 그리고 사회 불안 요인 등으로 해서 노동 의욕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금리나 이런 것들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화 가치가 자꾸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경쟁력이 지금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런 내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요. 대외적으로는 선진국들에 대한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부터는 저가 공세에 우리가 몰리고 있고, 또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유가의 불안, 환율의 불안 등으로 인해서 자꾸만 가격 경쟁이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많은 이런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고민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업종을 고부가치 업종으로 바꿀 것이냐, 또는 혁신적인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을 새로 해야 되느냐, 또 생산 거점을 후진국으로 옮겨야 되느냐, 또 뭐 제품 판매 단가를 지금보다 더 높여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여서 또 가감한 원가 절감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이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뾰족한 바른 대안이 없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방향성을 잡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원가 분석을 정확히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가 분석을 해보면은 어느 지점을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절감 노력을 하고 개선해야 될 것인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가에서 가장 비중 크게 차지하는 재료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간단한 계산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재료비를 계산할 때는 표준 사용량에다가 예정 단가를 곱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스크랩, 즉 실제 투입은 됐지만 사용되어지지 않고 버려지는 그런 비용을 차감해주면 실제 우리가 사용한 금액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료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재료 단가를 결정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예정원가와 실제원가 방법이 있었는데 예정원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이 예상되는 그런 단가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그 예측된 가격으로 계산을 하고 기말에 실제 단가가 산출이 되어졌을 때 그 차이를 조정해주는 방법이 바로 예정원가 방식이었다. 두 번째로 실제원가 방법은 실제 투입되는 그 재료를 가지고 단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투입되는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 방법 중에 특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봤죠. 그래서 선입선출법, 구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또 월총평균법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를 정리해 보았던 것입니다.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구입 시기가 오래된 것부터 먼저 빼서 출고를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그 시점별로 이렇게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구입선출법은 반대로 가장 최근 것부터 출고를 하면서 출고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법은 출고 시점의 재고 평균 단가를 출고 단가로 적용하는 것이었고 월 총평균법은 그달의 총 평균 단가를 가지고 출고 단가를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실제 판매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퍼센트를 계산을 해보았던 것이고요. 또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재고 회전율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건비를 우리가 계산해 봤죠. 그래서 인건비는 표준 작업 시간에다가 임률을 곱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작업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특정 방법을 가지고 작업 시간을 파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톱워치법, 또 워크 샘플링법, 시적자료 분석법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작업시간을 계산했고요. 그리고 작업시간을 계산할 때는 준비시간 플러스 정리 및 작업시간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임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작업시간으로 나눈 게 바로 임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면 임률은 시간당 임금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적정 인원을 산출하는 것, 총 작업시간 대비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을 감안했을 때 몇 명 정도 인원이 필요할 것인지 적정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적정 인원 산출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고 이러한 적정 인원들을 잘 활용을 했을 때 이직률이나 결근율을 줄일 수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 작업 상황에서 이직률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결근율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 보았었습니다.